사례가 시작되면 치료사는 환자가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기애적 방어의 생존 기능은 존중된다. 비록 원시적으로 조직되었지만 대인관계에서 그의 정신조직을 안정시켰으며 원치 않는 감정 상태로부터 그를 격리한다. 분석관계에서 보다 건강한 방어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자기애적 방어는 공격당하지 않는다.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면 그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지금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환자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될 부분이죠. 그 우리 병원에 가면 환자의 권리라고 The Right of the Patient라고 써붙이는데 병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환자의 권리. 근데 여기서 스페시픽하게 우리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울 때 환자의 첫 번째 권리가 이거예요. The right to resist. 저항할 권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뭐 저항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심층적으로 쓸 수 있지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상담자가 자기가 지금 뭔가 알고 싶어요. 이분을 치료하는데 이분의 히스토리를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 어머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면 어떤 환자는 그래요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으면 선생님 저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치료하는데 가족력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이건 내담자의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 아버지 얘기를 안 하는 분들, 어떤 분은 치료가 굉장히 오래 진전됐는데도 어머니 얘기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는 계속 하는데 어머니는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치료가 진전되다 보면 아버지 얘기는 그냥 이분이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고 가장 깊은 상처는 어머니하고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시기가 있는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할 때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빨리 혹시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아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항을 해소하려고 하시지 말라니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태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위험하신 분들은 자극이 많아지면 사고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사람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자극의 양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료실 내에서 어, 상담자가 하는 얘기들을 설명이나 해석을 듣고 자기가 그걸 잘 소화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상담자가 이런저런 얘기 몇 마디 했는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 다음 세션에 안 오는 분도 있고 어느 날 무슨 얘기를 좀 세세하게 물어봤더니 그 뒤부터는 아예 입을 꼭 담아버리고 침묵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 저항이 여러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데 그 어떤 방식으로 있거나 저항이 일어났을 때 저항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항할 때는 저항할 권리를 보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자기가 사이카틱한 상태로 가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데 여러 가지 방법의 방어 수단을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죠. 일상 삶 안에서 방어를 우리 치료 세션은 저항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죠. 이게 디펜스죠. 누군가가 화를 내면 자기는 그 화를 내는 것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이미 또 굉장히 슬퍼하는 것을 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각각 다 다른데 이분들에게 지나친 자극이 주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분들은 그래서 두려워서 어떤 정서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는 것도 금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분들 스스로가 자기가 만약에 지금 침묵하고 있거나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있거나 그런데 선생님 얘기 다 들었는데 다른 얘기는 다 하시는데 왜 학교 얘기를 안 하세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여러분이 묻는다면 그게 또 큰 어떤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죠. 이분은 자기가 학교 다녔을 때 학창 시절에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많은 분 혹은 남들이 별로 쳐주지 않는 학교를 다녔다고 그거 다른 사람은 아무 상처도 아닌데 이 사람은 그걸 또 상처로 가지고 있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가 이걸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이분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걸 밝힐 수 있을 만큼 편안해지기 이전에는 함부로 우리가 이분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라고 여러분들이 서제션을 하거나 하는 것 어떤 방식으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분의 방어권 여기서 저항할 권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항할 권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분의 환자의 권리를 우리가 침해할 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치료 세션 자체를 위험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치료 자체를 위험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가장 이런 저항이 있을 때 그 극복하는 방법은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들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햇볕 정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햇볕 정책인데 여기 스파틴스가 하는 얘기는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분석 관계에서 보다 건강한 방어들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자기애적 방어는 공격당하지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새로운 방어 방법을 이분들이 마련하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애적 방어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건 조금 더 확대해서 어떤 방어거나 함부로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아야 돼. 자기애적 방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저는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방어를 하고 있을 때는 그 방어는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면 그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이 얘기가 제가 아까 햇볕 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 보고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으면 스스로 편안해지면 스스로 이 저항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당신들이 우리 말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무장 해제하라고 해서 무장 해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어떤 엄청난 군비를 쌓아놓고 있는 대상에게 우리가 더 무서운 거 가지고 있으니까 어, 만약에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당신들 다 파괴해 버릴 테니까 당신들이 가진 무기를 다 버려라. 그 항복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분들 급한 거 많으니까 무기를 더 만들지 않고 무기를 더 생산하지 않고 오히려 농기구를 생산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위협적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분은 더 무서우니까 계속 무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에게 뭔가를 자꾸 강요하는 것 같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들춰내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점점 갑옷을 입어서 침묵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얘기를 하더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로 해서 얘기를 하는 신용만 계속 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뭔가 미닝리스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에겐 우리가 당신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하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얘기건 그냥 하면 허용해주고 저항하면 저항을 그대로 수용해주는 태도를 가지고 이분들을 돌봐야 되는데 환자의 저항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개념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특히 일반 상담을 배우신 분들은 대부분 단기 상담을 하면서 어, 상담 목표를 세워서 그 상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까지 만들어서 어쩌면 상담자 중심의 상담으로 가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이면 그게 도움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신경증 레벨에 있는 환자들은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정신적 레벨이나 혹은 경계선 레벨에 있는 분들을 그런 방식으로 상담자 중심으로 상담을 끌고 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속도가 늦지만 내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내담자의 발걸음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서 가게 되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훈련 받을 때 제 교수 중에 한 분이 자기가 돌아오는 환자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자기 환자는 10년이 넘었는데 오면은 와서 그냥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기가 생활했던 거 와서 얘기하고 그러고 그냥 가는데 언제까지 이분을 돌볼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수한테 분석가의 윤리는 상대방을 낫게 하는 것인데 선생님은 지금 낫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약간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관리만 하는 건데 관리만 하는 걸 가지고 치료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내담자에 따라서는 그 관리 자체, 메인테넌스 자체도 그분에게 치료만큼 중요한 분도 있죠. 왜냐하면 심하게 퇴행되는 분이라고 한다면 퇴행이 더 일어나지 않고 현재 그 기능이라도 유지하면서 서서히 나아지는 이런 과정을 가는 건데 제가 그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분 스스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게 10년, 9년, 10년씩 계속 그 환자가 자립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오래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주 이분들 돕는 그 과정을 실제 오래 해보지 않은 경험 미숙에서 나온 얘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제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음, 환자의 저항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 이제 상담을 배우는 그 입장에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한국에서의 교육이라 그럴까? 예, 그런 상담 학회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사실, 여기에서, 스파츠니치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네, 결이 많이 다른 점이 있어서 많은 상담자들이 금방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뭔가 내가 가이드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과제 내고 이런 것들을 어, 굉장히 뭐랄까 추구한다 그럴까? 네, 네, 그렇게 해야 잘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많아서 참 여기까지 뭐랄까 와서 환자에게 저항을 그대로 허용하도록 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마인드와 태도로까지 이렇게 오는 데까지 굉장히 난관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음. 처음에는 수용하기 굉장히 힘들죠. 우선 납득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나서 실제 또 임상에서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또 어떻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데, 상담자로서 자괴감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의 헬플리스니스를 자극하기 때문에요. 무능한 상담자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어쩌면 우리가 자기애적인 요소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잘났다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자기의 셀프 이스팀을 지키고 싶어 하죠. 누구나가. 그러니까 어, 자기가 무시당하거나 자기 남들에게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그래서 치료를 하면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사로서 유능한 상담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누구나가 기본적으로 있죠. 근데 이 욕구가 어떤 상담자에게서는 장기적으로
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천천히 그 욕구, 내가 이분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내담자가 있고 어떤 분은 잘 기능하는 분들이어서 우리하고 협조 관계에서 치료 계획을 공동으로 세워서 어떤 면에서 우리 서제스션을 따라서 잘 따라올 수 있는 분도 있는 거죠. 근데 내담자마다 다른데 그 내담자들을 일률적으로 어느 한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학회에서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들은 아니에요. 단기 상담의 경우에는 그런 기법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도 여기서 단기 상담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일시적으로 그분들이 특히 이고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은 분이면 어전트한 경우나 이럴 때는 단기 상담도 굉장히 주요하게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성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롱텀 치료에서는 단기 상담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죠. 특히 이 프리에더퍼란 상황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이분들은 정말 단기 상담으로 이분들 도우려고 하다가 큰 사고가 나니까 어, 신경적 레벨에 있는 분들은 단기 상담으로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런 정신적 레벨에 있거나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은 단기 상담으로 돕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예요. 그렇게 되면 상담자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져요, 대부분. 이런 환자들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 보신 분들 중에 상담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번아웃 돼가지고 어, 슈퍼비전에 들어오지 않다가 들어오거나 혹은 교육 분석이나 이런 개인 분석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담자로서 굉장히 고생스러워하는 자기 스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돕는 것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베타 요소라고 비혼이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혼란스러움이나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불편한 것들. 원초적인 어떤 원정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내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기의 꿈으로 가져올 수도 없고 생각으로도 뭘 잡아낼 수 없는 뭔가 굉장히 힘들지만 뭔지 모르는 이런 것들, 이런 베타 요소들이 상담자에게 계속 넘어가는데 상담자의 역전으로 이게 가게 되는데 상담자의 투사익 동일시가 일어나는데 이걸 모르면 이 투사익 동일시에 말려서 내담자가 가진 어려움을 상담자가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 베타 요소들을 이해하고 이걸 소팅아웃하고 그걸 컨테이너 능력이 키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 이분들 상담자들이 심리적인 데미지를 엄청나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인데 산업재해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저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기 진전 없이 네. 유지를 해주시는 상담자가 제가 내담자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계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어떤 생각이 거기 든 적이 있었냐면은 제가 속에 어떤 게 또 있어서 그런지 그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경쟁 욕구를 자극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오히려 저는 신경을 안 쓰는데 있을 것 같으니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네. 예. 그래서 상담자가 저를 개선시키고 싶어 할 것 같을 때 제가 저는 성장하려는 욕구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바로 그거죠. 예. 제가 항상 성장해야 되고, 뭐를 열심히 추구해야 되고, 이런 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그거 자체가 어떤 치료적인 효과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상담자분이 그거를 감내해 주신다 하면, 그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거고, 그런데 그걸 감내해 주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같이 하는 시간을 계속 이렇게 조금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거 자체로 굉장히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지 몰라도 굉장히 고마운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한주혜님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나르시시즘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계획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게 이게 오만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만이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어요. 실존적인 결정은 그분이 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온 방식이 이분에게 적합한 방식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강박일 가능성이 있어요. 성장 추구라고 하는 게 목표 추구예요, 말하자면. 그 참 자기를 실현하는, 그 참 자유인이 되는 과정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상적인 자기를 만들어서 그 자기가 되고자 하는 이 욕구 때문에 우리가 평생 고생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만약에 치료 세션에서 상담자가 이러한 이상적인 환자가 되라고 푸시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강박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자유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더 힘들어지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영성적인 태도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어떠면 그 청정자성이라고 할까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분의 고유함이 있는데 이게 서양 사람들이 배워서 트루 셀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청정자성 자체를 회복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면 우리가 참작이라고 표현하거나 뭐라고 표현해 사람들은 다 길이 다른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이분이 본래 모습 어쩌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영성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목적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것도 자기가 참으로 어떤 귀한 목적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이분의 삶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참으로 대자유인이 돼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하고 전혀 다른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아까 한재인 얘기대로 어떤 삶의 방식을 누군가 강요한다는 것은 강매를 하는 거죠. 이게 좋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정신분석가나 상담자들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충분히 알고 사느냐. 우리도 자신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는데 우리가 겸손한 자세에서 당신 삶은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의식을 배워주는 것이지 이분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짓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겠다고 하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굉장히 치매적인 결과가 오게 되는 거고 대부분 내담자들은 견뎌내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 다음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죠. 변호사님. 네. 보다 적절한 방어의 발달은 환자가 공격적 충동들을 억누르는 예전 패턴들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지는 못하지만 강박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 그는 반항, 순응, 협조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놓는다. 저항을 해결한다는 것은 그가 그것을 숙달하고 분석하고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환자는 결국 자신의 저항을 깨닫고 해결할 수 있으며 분석가 혹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기 분석을 통해서 한다. 저항을 해결하기 위해 분석가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정서적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에 즉각적인 효과를 부여하고 성장을 촉진시킨다. 여기 스파튼스 글 중에 여기는 너무 낙관적으로 써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 193쪽에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향을 가는 건데
너무 이상향을 앞세워버리면 오히려 사고 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이상향이냐면 다음 시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진단 클래스에서 우리 여러 가지 방어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방어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어 중에 지나치게 원시적인 방어하고 그 1차적인 방어, 2차적인 방어를 나누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는 1차적인 방어를 사용해요. 분열이나 투사나 투사의 동일시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것. 방어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원시적인 방어가 있고 조금 고차적인 혹은 조금 발달된 방어, 억압 중심으로. 이게 억압 보통 발달된 방어는 억압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억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어들이 발달하는데 이 방어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데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족을 얻는 수단이에요. 우리의 이고의 활동 중에 어떤 것은 내가 지금 만족을 얻는데 사용되는데 어떨 때는 이게 만족을 얻는데 지나치게 그런 방향의 활동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같은 활동인데 어떨 때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 중에 어떤 것만 방어고 어떤 것은 저항이다. 어떤 것은 방어고 어떤 것은 욕구의 충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활동 중에 어떨 때는 이게 저항으로 사용되고 어떨 때는 욕구 충족을 통해서 충족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방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데 필수적인 거예요. 누구도 방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몸을 드러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우리를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 심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 여러분이 친구하고 배우자가 여러분의 마음을 속속들이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다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꼭 지금처럼 좋은 관계가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거나 온갖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어떤 것들은 자기가 디스클로스 해도 좋은 것이 있고 상대방을 해치는 것도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방어를 사용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세요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경우에 따라 일반 삶의 관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삶에서도 상대방이 아직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함부로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랄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신뢰가 될 가능성이 높죠. 어떤 것에 정치적인 의사를 묻는 것도 조심스럽죠. 상대방을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코너로 모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각자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편할까 봐 혹은 자기가 다칠까 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방어는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방어 이론을 배우는 것 여기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도 불필요하게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방어를 그보다 고차적인 방어를 사용하거나 필요 없는 경우는 지금은 그 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 방어는 무의식적인 방어죠. 저항도 무의식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별이 없이 계속 나는 같은 패턴으로 방어를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우리가 반복 충동이라고 얘기해요. 레피티션 컴퍼션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동일한 패턴으로 방어를 하고 사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지금 똑같은 걸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지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반항, 수능, 협조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통찰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옵션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수능할 것인가 반항할 것인가 협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이 중에 어떤 저항이나 방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아직 내 이 방어를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를 무조건 내려놓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필요한지 안 한지를 자기가 숙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자기가 지나치게 방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이제 이런 것을 통찰할 수 있게 되면 점차 방어가 원시적인 방어를 쓰는 사람은 조금 더 고차적인, 조금 더 숙련된 방어를 사용하거나 어,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어, 분석가 입장에서 저항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기법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내담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저항을 해소하는 기법 자체가 내담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이게 궁극적으로 저항을 해소하는 것이지 그때그때 저항을 무조건 해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롱텀으로 본다면 이게 저항의 해소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저항에 조인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오래 들어주다 보면 이분 스스로 내려놓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왜 저항 해소를 안 하고 오히려 저항하는 것을 북돋아 두느냐. 그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분의 저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강화를 해줘요. 저항을 더 강화해줘서 이 사람이 안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안전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런 시간이 오래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본인이 방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을 하거나 방어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라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체감하게 되는 순간 스스로 방어나 저항을 내려놓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 중단기적으로 봐서는 저항의 해소지만 단기적으로는 저항의 해소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잘못 이해가 되면 이게 모순처럼 느껴지는 얘기예요.